만들어 보는 세상.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금요일 아침을 유익하게 만드는 시간. 주말에 읽기 좋은 책 한 권 만나봅니다. CEO 북클럽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화가의 통찰법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좋아하세요? 네, 뭐 보는 거 좋아하죠. 네. 근데 요즘 이 경영 쪽에서 예술,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이 비즈니스 리더들은 예술가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또 20세기의 천재화가 피카소의 관계를 어떤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유독 피카소를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애플이 생산했던 제품의 그 혁신적인 디자인에는 피카소의 예술 철학이 담겨져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팟, 아이폰, 애플 TV의 리모컨을 보면 단조롭지만 완벽한 뺄셈의 미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피카소의 예술 철학에서 왔다라는 거죠. 이야, 스티브 잡스와 피카소. 아, 재밌는데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애플의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연수원을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 연수원에 가면 애플의 소통법이라는 강연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강연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출신의 랜디 넬슨 교수가 이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항상 강연을 진행할 때 피카소의 1945년 작품인 황소 연작 그림을 딱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꾸준히 소를 관찰했다. 그리고 결국 다른 거 다 없애고 10개 남짓한 선을 가지고 소를 그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던 그 방식이 애플이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단 3개의 버튼만을 남긴 애플 TV 리모컨인데요. 네. 책에 보면 타사의 리모컨과 딱 그림으로 비교가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단순함과 심플함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본질만 남기고 거추장스럽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 이 애플의 디자인 철학이 바로 피카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사실 뭐 대가의 작품들, 피카소도 그렇고 브랑크시도 그렇고 보면 핵심만 남기는데 네. 그 본질이 탁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품 디자인에 반영이 되는군요. 아, 그러니까 정말 예술가들로부터 경영 철학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아, 그래서 이 책 더 궁금해지는데요. 화가의 통찰법 책의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어 하나요? 예, 우선 저는 이 책의 표지가 상당히 강렬하더라고요. 네네. 까만색 바탕에 나는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린다. 라는 파블로 피카소의 문장이 금박으로 딱 새겨져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를 바꾸는 예술가의 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영학 박사이면서 컨설턴트인 정인호 박사는 피카소를 비롯해서 고갱, 고흐, 마네, 폴 세잔, 벨라스케스, 프리다 칼로, 살바도르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서양 미술사를 주름 잡았던 화가들의 명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해요.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명작을 탄생시킨 화가들의 괴짜스러운 삶 그리고 그 치열함을 알게 되면 그림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난맥상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약한 나를 직시한다. 네. 영감을 얻되 흉내내지 않는다. 경쟁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인간의 매력과 한계를 포용한다. 영혼의 힘을 믿는다. 이러한 목차 아래 여러 대가들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 영감을 얻되 흉내내지 않는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비즈니스의 대가들을 보면 자기가 영감을 준 또 통찰을 얻은 예술가나 작품들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냥 단지 컬렉터나 이렇게 감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영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예술로부터 받은 통찰을 좀 접목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걸 자주 봐요. 예, 그걸 일컬어서 예술적 개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개입. 예, 그러니까 기업의 전략 수립부터 제조,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전반에 예술적인 요소가 투입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은 참 치열하고 삭막해요. 항상 이성적이고 뭔가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감성을 접목시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창조적 충돌이 우리의 마음과 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창조적 충돌.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한 제조회사는 예술가들을 생산 라인에 투입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생산 효율성을 25%나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 직원들이 예술가와 함께 생활해 보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계나 설비의 개선점 그리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게 됐고요. 이 직원들 간의 소통도 원활해지게 됐다라는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상력과 창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예술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들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들을까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들었습니다. 우리 송순철 칼럼니스트께서 소개해주는 책 가지고 있다가 경영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CEO 북클럽 오늘은 화가들의 삶과 작품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 화가의 통찰법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사례가 책을 얘기해 주지요. 좋은 사례들이 궁금한데요. 어떤 예술 작품들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 이 책에 보면 피카소의 삶과 작품들이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서양 화가 가운데 아마 피카소를 제외하면 빈센트 반 고흐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고흐가 1등 아닐까요? 예. 그런데 사실 피카소와 고흐 두 화가의 인생은 정말 극적이라 만큼 달랐다고 그래요. 그렇죠. 고흐는 철저하게 가난했고 고독했고 인생의 밑바닥을 살면서 평생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원에도 있었고요. 결국은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고 치명적인 총상으로 인해서 37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반면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고요. 20대에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현대 미술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요. 정말 억만장자로 살다가 92살에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두 명 다 천재 화가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 둘의 삶이 이렇게 서로 달랐을까? 책은 세상과의 소통 방식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달랐던 거예요? 예. 고흐와 피카소 모두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시대적인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비난과 야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독창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건데요. 폐쇄적인 성향의 고흐는 전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피카소는 관계지향적이었고 매우 사교적이었어요. 젊어서부터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유대 관계를 형성을 했고요. 왜 자신이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지 그 난해하고 추상적인 그림의 의미, 가치를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고흐와 피카소의 가장 큰 차이였고 여기서 그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었다라고 책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예술가의 세계에서도 소통, 세일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재밌습니다. 피카소 거하고 고흐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 이야기도 여러 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 소개 또 해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에 분명히 학교 어딘가에는 이 그림이 하나둘씩 걸려 있었거든요. 예, 책받침도 그렇죠. 이 그림을 잠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추수가 끝난 황금빛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3명의 농촌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부담 없는 서민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가을의 어떤 풍경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낭만적인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밌는 점은요. 정작 밀레가 활동했던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이 평온해 보이는 그림을 둘러싼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삭줍기라고 하는 게 당시 프랑스에서는 농촌의 빈민층들에게 농장주들이 베푸는 일종의 시혜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그 들판에 남아있는 곡식을 와서 줍는 것조차도 엄격한 관리하에 농장주의 특별한 시혜하에 몇몇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혜였다는 거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장면이 그 사실이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말을 탄 농장주가 저 멀리서 여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제가요, 지금 이 이삭 줍는 사람들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진짜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오른쪽 뒤쪽으로 아주 조그맣지만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장면인데요. 네. 과연 밀레가 왜 이 그림의 저 뒤에 요 장면을 넣었을까? 당시에 이러한 구도 때문에 보수적 부르주아 비평가들이 이 그림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농민만의 모습을 너무 크게 부각시킨 밀레를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서서히 어두워지는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뒤에서 말을 타고 감독을 하고 있는 농장주의 이 드라마틱한 대조가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또 농민과 노동자를 암묵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논란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누구나 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마련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누군가는 정말 일하는 인간들의 고귀한 노동이다. 이 노을이 지는 이 모습에서 정말 얼마나 낭만적으로 보이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누군가는 아니 이렇게 선동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인간이 이렇게 항상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예술적 개입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비즈니스 환경이 좀 삭막하달까요?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 예술에서 얻은 영감을 좀 대입해 보고 또 거기에서 창조적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이 단순히 화가들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사실은 별 다른 예술사와 차별성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이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통찰력 그리고 경영하게 접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네. 저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술가들이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현장에서 틀을 깨기 위해 했던 노력 가운데 아마존의 성장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요즘 아마존이 정말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 배경에는 고객 중심주의라고 하는 경영 철학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철학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철학이나 구호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실천하고 있느냐
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아마존은 이거를 끊임없이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요. 아마존은 어떤 간부 회의를 할 때 항상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빈 의자를 놔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있다. 고객이 앉아있다. 저희 고객의 자리다. 라고 가정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CEO인 제프 베조스는 고객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